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보건직 행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2주, 약 2달간의 기간 동안에 함께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 저희가 시간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약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의 특성을 좀 알아보니까 약간 좀 도깨비 같은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고 나온 지 한 달 있다가 바로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는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 또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건지 되게 약간 미지의 영역이고 풍문으로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일수록 일반적으로 이론에 좀 치우쳐가지고 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례를 내서 상대방을 좀 곤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경향보다는 이론 같은 거를 툭툭 던져주면서 이 이론을 아나? 모르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약 2달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총론과 강론을 같이 끝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강론도요, 딱 한 주, 딱 하루 잡아가지고 4시간 만에 끝내는 방향으로 할 것이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총론을 좀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데다가 상황 자체가 좀 생소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막 면허 정지 당한 분 없으시죠? 뭐 건축물 철거 명령 당한 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생소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법을 하면은 막 암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은 지금 분량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100%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 분량이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런 책을 암기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게 바로 행정법이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행정법이 법대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과목이 법 기초 과목으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응용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 정도에 배우는 수업이 행정법이지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수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법대생들도 행정법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같이 법 전공 안 하는 사람들도 행정법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번 2달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론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수업이고, 그다음 여기 행정법을 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든 질문을 통해서든 도움이 되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책,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동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방고시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수업, 100점을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방어하는 수업, 최소한 꽈락은 면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맞추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찾아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를 많이 좀 활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실강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질문 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은 다 답변 드릴 거고요. 설사 몰라요. 모르면은 알아와서 답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활용해 주시고,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보다 행정법을 조금 미리 공부해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보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정법 조금 미리 공부해가지고 알려준 게 다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도움을 되어 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 소개를 드렸고요. 행정법 공부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당사자 소송, 항고 소송, 이런 식으로 뭔가 생소한 용어들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다가왔을 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심지어 이 이유, 이론이 붙은 네임이 있잖아요. 행정행위는 무엇이다.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정의도 이렇게 쓰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이해를 좀 하기 시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체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어를 꼼꼼하게 정리하는데 정리의 근본에는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련되어 있는 이론.
용어가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론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용어를 꼼꼼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좀 파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느껴지시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판례라고 하잖아요. 이 판례는 감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가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재수 없으니까 너는 사형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너는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너는 이런 잘못을 했어. 너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조이지 너는 괜찮으니까 집에 가라. 너는 좀 재수 없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가 절대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판례가 왜 그런 문장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례들을 여러분들 좀 대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이론과 용어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판례는요, 아무래도 우리 보건직 시험에서는 판례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요 판례들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복습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법은 좀 생소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고서 바로 복습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근데 저희 수업이 좀 저녁에 진행을 하던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당일날 복습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날 오전에는 반드시 좀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간헐적으로 몇 문제씩 이렇게 툭툭 던져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푸는 문제도 있고 안 푸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안 푸는 문제는 제가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푸셔도 되고요. 안 풀어드리는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항상 시작하기에 제가 문제를 한 5문제, 6문제 정도를 제가 갖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고 해설해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도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좀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방법은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용어와 이론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대표적인 주요 판례에 어떻게 대입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행정법은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행정법 이전에 법은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사법, 하나는 공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자가 한자로 사생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냥 개인을 의미하는 사자예요. 다시 말해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슈퍼에서 빵 사거나 혹은 내가 고시원에서 무슨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과 개인 간에 맺어지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여기 민자가 백성민자 할 때 민자거든요. 국민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민자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 계약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이고요. 그다음 상법은 그냥 상행위 할 때의 상자예요. 그래서 회사 거래 같은 거 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법은요 추구하는 게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사익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인 간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에는 이런 식의 법에 따라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공자가 공익할 때의 공자거든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과 그 다음에 국가의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 바로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법은 국가와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법이 행정법이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운전면허 같은 거 따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운전면허 따게 되면은 국가에서 나한테 면허 발급해 주는 거고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고 거기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법한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분명히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요만한 크기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얘는 좀 규제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철거 명령을 하기도 하고 고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한 게 바로 공법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대표적인 공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국가의 구조예요.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아시죠? 폭행, 절도 뭐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국가에서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바로 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행정법인데, 이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그 중간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는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삼권 분립은 다 들어보셨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중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대요. 누가 제정하냐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을 해요. 왜? 그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국민이 만들어야겠죠. 왜? 우리가 주인인데.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나 돼요. 5천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300명이 법을 만드는데 그곳이 바로 국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두 번째, 사법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자는요, 아까 봤었던 사법할 때의 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자는 수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사법부예요. 다시 말해서 너 법 어겼구나, 너 처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줄여서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는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실행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회에서 만들겠죠. 그럼 국회에서 만들 것이겠고, 이 법을 누군가가 실행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위험한 물건 가지고 다니는데 가서 제재해야 되거든요. 그거 경찰관이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경찰관은 행정부의 구성원인데 행정부가 나서서 제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행정부는 법을, 여기서 만든 법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분리를 시켜놨느냐? 한쪽에 몰아두잖아요? 그러면은 독재해요. 왜?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함부로 막 실행시키고 내가 막 판단해버려. 그러면은 독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부의 구조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다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고요. 국무총리 밑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무슨 처로 끝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그 다음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뭐 이런 부, 그 다음에 무슨 청으로 끝나는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이런 식으로 뭔가 청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부, 무슨 처, 무슨 청으로 끝나는 기관들을 행정부라고 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다양할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단편적일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행정법은요, 법 조문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민법이나 형법이나 다른 법은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헌법 제1조, 형법 제1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쭉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 제1조 이런 게 아니라 각종의 개별법들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 병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법이거든요. 왜? 다 모두 행정에 관한 일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각종의 개별법들을 그냥 통칭해가지고 행정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해가지고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모습이고요. 지방정부도 있어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들어보셨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지방자치도 역시 행정법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은 정부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일을 하고 통일된 법전은 없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이 과연 국민과 어떠한 관계를 체결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행정부가요 있고 국민이 있거든요. 이 둘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 둘 사이에 개입하는 게 생겨요. 뭐가 개입하게 되냐면은 그것을 작용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희가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서로 모르니까. 근데 뭔가 주변에서 말을 걸거나 툭 치거나 그러면은 뭔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행정법 관계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행정법은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작용에 대해서 피해받는 국민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 조직, 작용, 구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작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처음에요. 뭐가 있냐면은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그쵸? 근데 이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많은 행위가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행정행위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부가 국민한테 행정행위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행정행위가 뭐냐? 한마디로 권력적인 입장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일정한 나이가 됐구나. 너 군대 가라. 너 소득이 발생했네. 세금 내. 너 건축물 짓고 싶다고? 그럼 내가 허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입장에서 명령하는 것을 행정행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은 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을 본다고 하시더라도 작용 중에서 행정행위 파트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부가 하는 가장 많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권력적인 입장에서 다가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부가 항상 국민한테 명령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부도요 이렇게 계약 같은 걸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예요. 서울시에서 제가 이제는 서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뮤지컬 같은 거를 보러 갔습니다. 뮤지컬을 봤는데 어떤 팀이 공연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저 팀이랑 우리 서울시랑 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공연에 좀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명령하나요? 너 여기 와서 강의해. 아니잖아요. 뭐 기쁨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와서 강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공연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연하면은 얼마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계약 기간은 1년간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권력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이런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법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공법상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게 되면은 권력적 입장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은 행정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도는요,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도 편달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다시 말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것을 지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도요, 뭔가 알려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미세먼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같은 거 많이 착용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 있다 보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다음날 내일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마스크 좀 착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국민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지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지도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겠네. 왜? 이 마스크 안 쓴다라고 해서 저한테 뭔가 불이익 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 건강만 나빠질 뿐인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따라도 되는 거. 행정행위는요, 명령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불이익을 줍니다. 너 왜 군대 안 가? 대신 깜빵 갈래? 너 왜 세금 안 내? 너 재산 다 압류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령에 안 따르면 불이익을 주는데 행정 지도는 본질 자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따른다라고 해도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 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뜻인 건데 아까 제가 상권 분립할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300명이거든요. 근데 행정부가 하는 일은 아까 조직도 보셨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그 법으로 커버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사람을 물었더라고요. 그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아, 개가 사람을 무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개한테 해야 될 조치가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개한테 입마개를 해야 돼 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한테 입마개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입마개 착용하는 것도 개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한테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되냐? 위험한 개한테는 입마개를 착용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개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은 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위험한 개한테 입마개는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개는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서 위험한 개의 종류는 행정부 니네가 정해라 라고 하면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위험한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 라고 하면서 위험한 개의 종류는 뭐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법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 때나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임받아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왜?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국회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 특정한 상황에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은 행정법은 조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작용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제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은요 학문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실무자들, 판사라든가 입법자들,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안 써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행위예요. 저런 행위가 행정행위구나 라고 부르는 것이지 판사들이라던가 국회의원들은 행정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행정행위를 처분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처분은 행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즉 행정부가 나한테 권력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따르면은 불이익까지 생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논리를 연결시키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처분에 대해서 제가 불복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영업정지 당하래.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럼 영업정지 당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소하는 소송을 뭐라고 하냐면은 항고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의 항자가요.
저항하다 할 때의 항자거든요. 저항하다. 그리고 고자가 알리다 할 때의 고자예요. 다시 말해서 저항을 알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나한테 권력적인 입장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저항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 훈육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죠. 명령할 뿐인 거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학생 쪽에서 반항은 할 수 있을지언정 선생님이 학생한테 저항하진 않는 거예요. 즉 국민은 명령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취소해주세요. 철거명령 취소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바로 취소소송이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행정부와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저항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 놓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1년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서울시에서 더 이상 못하니까 계약 그만두자. 황당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 제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소송 제기할 때 저항하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대등한 당사자끼리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당사자 소송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저항할 때는 항고소송, 대등한 당사자일 때는 당사자 소송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데 내가 따라가지고 손해가 갔어요. 그런 경우에 국가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내 잘못인 거잖아. 안 따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제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입법은요, 법조문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조문 읽다 보면은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법조문 읽다 보면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면허 정지를 한다. 읽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법조문 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게 쉽대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어렵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행위라든가 공법상 계약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좀 힘든 영역이구나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정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PPT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PPT가 필요 없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성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네. 성문법은요, 성자가요, 이루어지다. 문자가 문서라는 뜻인 거예요. 문서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위생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건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법이 바로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불문법은 문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문법은 뭐가 있냐면은요, 처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국가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와 국민의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헌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헌자가 한자로 법헌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자는 법법자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법 중의 법을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에 있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 밑에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법률은 누가 만든 거냐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름에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요,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요. 무슨 무슨 법 혹은 무슨 무슨 법률 이렇게 이름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민법,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이 만들었어요. 왜? 무슨 무슨 법 끝나잖아요. 그래서 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의원이. 왜? 무슨 법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민법, 소방민법 이런 식으로 뭔가 무슨 법 끝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법 이름 자체가 무슨 법률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 법률도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는 인간은 소중하다, 인간은 기본권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일을 한 경우에는 1,000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강아지도요 1시간 동안 산책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씻겨주고 간식 주고 쓰다듬어 줘요. 근데 1시간 동안 일했더니 1,000원 주겠대.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런 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헌법에 위반될 수가 없고요. 법률 밑에 뭐가 있냐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대방한테 뭐 시킬 때 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 이름 중에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명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기 때문에 대통령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 국무총리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면은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만들게 되면은 국무총리령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이름이 길기 때문에 총리령 이렇게 부르고요. 각부 장관이 만들면은 이름이 붙어요. 보건복지부령. 예. 이런 식으로 뭔가 무슨 부 뒤에 령이 붙게 되거나 사람 이름 뒤에 령이 붙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조례와 규칙은 누가 만드냐면은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기도 인권조례,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체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 정리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효력이 이런 순서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세고 가장 약해요.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 조례, 규칙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만든 법, 가장 강한 법, 헌법이 있고요. 국민이 만든 법, 법률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만든 법 순서대로 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령, 조례,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 입법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명령, 여기 명령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법규 명령과 행정 명령은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른데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름이 비슷하니까 개념 구별이 안 돼. 행정 명령이라는 거 내 이름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행정 규칙, 행정 규칙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법규 명령과 행정 명령이라고 불리웠었던 행정 규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규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 중앙정부에서 만들었고 지방정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 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한테 적용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부 행정부에서 만든 법 중에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을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내부적으로만 적용되는 법을 행정명령, 행정규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승진규정 같은 거.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시잖아요. 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승진 규정 같은 거 적용 받으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복장 규정 같은 거. 출근할 때는 몇 시까지, 아니, 출근할 때는 뭐를 입고 출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근 규정 같은 거. 몇 시까지는 출근해야 되고 몇 시 이후부터는 퇴근이 가능하다. 이런 같은 거. 이런 것은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록 행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외부적인 국민한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법규명령을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안 된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모두 여기에 위반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법, 무슨 법률이라고 끝나게 되면은 법률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명령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이다. 단,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국민한테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한 가지는 자기들끼리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례와 규칙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시키게 되면은 법률과 명령을 줄여서요.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령의 범위를 사람들이 좀 넓게 봐가지고요. 행정입법 전체, 법률과 행정입법 전체를 법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 낼게요. 규칙의 상위 법령은 법률, 명령, 조례 맞습니까? 조례의 상위 법령은 법률, 명령 맞습니까? 명령의 하위 법령은 조례, 규칙 맞습니까?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조례의 상위 법령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법률과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지 법령이 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꼬인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 성문법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문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음주운전하게 되면은 면허 정지당하구나. 내가 과속을 하게 되면은 벌점을 부여받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 자체가 예측이 가능해요. 문서를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불문법은요. 문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법이 관습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행이 성립돼서 즉 습관이 성립되어 가지고 법으로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행이라고 하는 말도 좀 추상적이에요. 관행이 습관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일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관행인가요? 혹은 제가 3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관행인가요? 뭔가 상황 자체가 좀 추상적이에요. 즉 관습법은요.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관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요구를 할 때, 행위를 할 때, 작용을 할 때 불문법을 근거로 뭐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인 거예요. 왜? 법적 지율이 너무 불안정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해병대를 3대째 갔다 온 집이라고 쳐보도록 할게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국방부에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네 집은 3대째 해병대 갔다 왔던데? 너도 해병대 가. 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육군 가고 싶거든요. 해군 가고 싶거든요. 공군 가고 싶어요. 근데 나보고 해병대 가래. 니네 집 관행이니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불문법 가지고 국가가 국민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성문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불문법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판례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판례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판례는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판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판례는요. 두 군데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군데는 법원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원 총 재판이 몇 번 열리는지 아시나요? 3번 열립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심리하면은 1심, 두 번째 심리는 2심,
세 번째는 3심, 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요. 고등법원이라고 하는 데서 하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데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상 3세판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심까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우리 교과서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펴보실래요? 네, 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 펴셨다고? 예, 아무데나 원하시는데 아무데나 펴주세요. 어디요? 14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짜고 한 거 아니고 오늘 초면이에요. 네,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네, 14페이지. 14페이지. 네, 13페이지 핀 걸로 찍게요. 죄송합니다. 1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13페이지를 피시게 되면은 방가로 4번에 박스에 조약 등의 국제법규 보이세요? 오른쪽에 판례 나오신 거 보이십니까? 보시게 되면은 판례가 있고요. 가로치고서 맨 마지막에 대판 2005년 9월 9일 2004 추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는 가야지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판례들은 대법원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는 판례가 없어서 제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요, 판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헌재결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단어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날려버릴까 안 날려버릴까? 날려버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낙태죄 위헌인가? 사건 그저껜가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형법에 나와 있는 낙태죄를 날려버렸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날려버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도 날려요.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통령 한 분 집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왜? 헌법에 위반된 짓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단체도 날려버립니다. 2014년도인가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전신인데 그 당이 헌법에 위반되는 단체다라고 해가지고 단체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날려버리고 단체도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행위가 기본권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날려버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판례에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법원에서 하고 어느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지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저는 판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법률도 날려버리고 행위도 날려버리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서 약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행정법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